매번 제사 음식 혼자 준비한 엄마 시댁 식구들이 조롱하자 아들이 제사상을 차버렸습니다. 쾅! 탕국과 전, 과일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제사상이 순식간에 거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부산 해운대 종가집을 뒤흔들었습니다. 산처럼 쌓였던 음식들이 마룻바닥 위로 처참하게 널브러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제사상을 발로 차?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조상님 앞에서 폐륜이라며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기절하겠다는 사람,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사람,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발로 차올린 이상 하나가 이 집안의 3대 운명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산 해운대 종가집 부엌에는 새벽 4시부터 가스레인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기름 냄새에 절어 퉁퉁 부은 다리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허리를 펴려 하자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28년째 같은 자세로 명절 음식을 준비해온 몸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들이 백화점에서 사온 옷들을 서로 대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언니 이 블라우스 어때? 나한테 잘 어울리지? 어머, 그것보다 내가 산 원피스 봐. 얼마나 예쁜지 몰라. 시누이들이 벗어놓은 옷가지와 쇼핑백이 영희가 다려놓은 제사복 위로 아무렇게나 던져졌습니다. 영희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옷들이었습니다. 점심이 지나도록 물 한 모금 못 마신 영희가 부엌 바닥에 앉아 찬밥을 말아넘기려 했습니다. 아휴, 목이 말라. 그때 막내 시누이가 들어와 싱크대에 먹다 남은 커피와 얼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머 형님, 거기 계셨어요? 몰랐네. 시침을 뚝 떼며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시어머니 조말순이 밖이 시끄럽다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나? 시끄럽기는. 조말순이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영희가 썰어놓은 문어 숙회 두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접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뭐야? 문어를 이렇게 두껍게 썰면 어떡해? 다시 해. 조말순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며 문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희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과 문어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당 수도가에서 배추를 씻던 영희의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남편 태호는 마루에 앉아 신문만 보며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여보, 손이 많이 갈라져서 그런데.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것까지 나한테 와서 말해? 알아서 해. 태호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희의 가슴에 서러움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28년간 늘 그래왔으니까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들어오던 준혁은 대문 앞에서부터 진동하는 기름 냄새와 어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준혁은 어머니의 갈라진 손등과 뺨에 난 붉은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찬물에 오래 담가서 그래. 영희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에게 따지듯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지금 너 뭐라고 하는 거야? 태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을 피하며 TV 채널만 돌렸습니다. 저녁 제사상이 차려지는 동안 시누이들은 자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들어갔어.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우리 딸은 의사랑 결혼한다더라. 예식장 벌써 잡았어. 취업 준비 중인 준혁을 힐끔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준혁이는 언제 취직할래? 이제 27인데 아직도 알바나 하고 있으면 어떡해? 둘째 시누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조말수는 조상님께 올리는 술을 따르다 말고 영희의 머리를 툭툭 밀었습니다. 누구는 며느리 잘 얻어서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몰라. 조말순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영희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떨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제사상 위의 지방과 어머니의 낡은 양말 사이를 오갔습니다. 주먹이 식탁 밑에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곧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전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올해 음식간이 왜 이 모양이야? 조상님 노하시겠다. 준혁아, 조상님 앞에서 내 어미 얼굴 좀 봐라. 저 망가진 몰골이 사람이냐? 첫째 시누이가 비웃자 거실에 깔린 웃음소리가 영희를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참다 못한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탕국 냄새 속에서 준혁의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준혁은 성큼 걸어가 제사상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준혁의 다리가 제사상 다리 밑으로 깊게 들어갔고 쾅! 산처럼 쌓인 탕국과 전, 과일이 허공으로 솟구쳐 거실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과일과 탕국이 거실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준혁아, 영희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거실에서 준혁은 핏발선 눈으로 친척들을 하나하나 노려봤습니다. 더 이상 우리 어머니를 하인 취급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준혁이 목청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조말순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조상님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태호야, 내 아들 좀 어떻게 해. 태호가 손을 들어 올렸지만 준혁의 살기 어린 눈빛에 주춤하며 손을 내렸습니다. 준혁아, 내가 너무 심하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파편을 치우려는 어머니의 손을 낚아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런 거 치우시면 안 돼요. 아니야, 준혁아. 엄마가 치울게. 영희가 완강히 뿌리쳤습니다. 준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당하시면서 참으세요? 왜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상치 못한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을 나온 준혁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24시간 만화방 구석 자리에 처박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자신에게 연락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화면이 꺼진 액정 위로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준혁이 작게 중얼거리며 만화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영희가 혼자 치우고 있었습니다. 깨진 사기그릇 조각에 발바닥이 깊게 찔려 피가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야. 영희가 발을 들어 올리며 아픈 소리를 냈습니다. 붕대 찾을 시간도 없이 화장지로 대충 지혈하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조말수는 안방에서 청심환을 씹어 먹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애미야. 당장 여기 들어와. 조말순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쳤습니다. 자식 교육 잘못시킨 죄로 각섰어. 당장. 늦은 밤 준혁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집 근처 골목길 가로등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대문 쪽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까? 발도 다치셨는데.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방불을 끄지 못하고 서성이는 실루엣이었습니다. 영희는 준혁의 텅 빈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취업 노트와 낡은 지갑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준혁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영희가 아들의 물건들을 쓰다듬으며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골목길 어귀에서 이를 지켜보던 준혁은 눈물을 훔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20년간 본가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큰아버지 박철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용한 동네 골목길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연달아 들어와 종가집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이 내려 길을 터주었습니다.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목을 길게 빼며 구경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큰 사람이라도 오나? 아, 저 집 큰아들이 서울에서 온다더니 진짜네. 노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은퇴 안경을 쓴 백발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큰아들 박철민이었습니다. 조말순이 대문 밖 소란에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큰아들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철민아, 우리 철민 맞지? 어머 죽겠네. 조말순이 철민에게 달려가 안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어머니의 포옹을 정중히 거절하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대신 마당 수도가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멍하니 서 있는 영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재수 씨, 오랜만입니다. 철민이 영희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 큰형님 오셨군요. 영희가 당황하며 급히 고무장갑을 벗으려 했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철민이 정중하게 말하며 영희의 거칠어진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시누이들이 불이 나게 달려나와 철민의 뒤를 따르는 비서들이 들고 온 최고급 한우 세트와 명품 선물 상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빠, 이게 다 뭐예요? 너무 많이 가져오셨어요. 시누이들이 선물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준혁이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준혁은 진상 손님에게 계산 실수를 이유로 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야, 너 몇 살이야? 계산도 제대로 못해? 중년 남성이 준혁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준혁아. 철민이 조카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큰아버지. 준혁이 깜짝 놀라며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철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준혁을 친아들처럼 아껴왔습니다. 고급 식당으로 준혁을 데려간 철민은 허겁지겁 먹는 조카를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철민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낙하산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들어오는 거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해주는 어른의 말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철민의 본격적인 작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철민이 고용한 가사도우미 2명이 종가집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리미엄 가사 서비스입니다. 도우미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도우미들은 부엌을 점령하고 영희가 쓰던 낡은 식기들을 모조리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것들 다 버리시는 거예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사모님. 새 식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도우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쉬셔야 합니다. 도우미가 단호하게 말하며 영희를 안락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영희는 난생 처음 안락의자에 앉아 어색해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점심 준비라도. 영희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쉬셔야 합니다. 도우미가 단호하게 말하며 영희를 다시 앉혔습니다. 조말수는 도우미가 끓인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며느리 손맛만 못해. 조말순이 트집을 잡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양사가 짠 식단입니다. 염분과 당분을 줄여서 건강에 좋습니다. 도우미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백화점 배송 트럭이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배송 기사들이 명품 가방과 코트가 든 상자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부러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구경했습니다. 어머, 저게 다 뭐예요? 샤넬이네, 샤넬. 저거 하나에 몇백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시누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송 기사들은 안방이 아닌 영희의 좁은 방으로 상자들을 날랐습니다. 저기로 왜 가져가요? 첫째 시누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님 앞으로 온 겁니다. 배송 기사가 송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조말순의 얼굴이 질투로 일그러졌습니다. 며칠 뒤 막내 시누이가 밤늦게 찾아와 영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형님밖에 없어요. 막내 시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영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 식당이 망해가요.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막내 시누이가 영희의 치마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철민이 거실로 나와 상황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재수 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라. 차용증? 그게 꼭 필요한가요? 막내 시누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돈거래의 차용증은 기본이야.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영희 앞에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영희는 난생 처음 갑의 위치에 서보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철민이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제사는 호텔 연회장에서 지내겠습니다. 뭐라고? 제사를 호텔에서? 조말순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네. 모든 비용은 제가 댈 테니 걱정 마세요.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말순의 마지막 권한마저 박탈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라고? 조말순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시면 됩니다. 철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질서가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나아지고 영희도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철민의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았고 영희는 오랜만에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영희가 갑자기 명치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영희가 당황하며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입에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희는 그대로 싱크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영희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준혁이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망쳤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준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가족들을 불러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오세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종양에서 출혈이 발생해서 토하신 겁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위암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8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종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태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난 28년간 아내가 소화불량을 호소할 때마다 핀잔만 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아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태호가 머리를 감싸며 후회했습니다. 조말수는 병원 소식을 듣고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체한 거 가지고 유난 떤다. 뭐가 그리 급해? 조말순이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산소호흡기를 끼고 피 묻은 환자복을 입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누이들도 자신들이 영희에게 했던 못된 말들이 떠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니를 괴롭혀서 병이 난 건 아닐까? 둘째 시누이가 자책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병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최고급 1인실로 옮겨주세요. 국내 최고의 의료진으로 팀을 꾸려주십시오. 철민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재수 씨를 살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가족들은 처음으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바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항암 치료로 크기를 줄인 뒤 수술해야 합니다.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영희는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구토를 반복하며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어머니, 물이라도 조금씩 드세요. 준혁이 컵을 입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토할 것 같아. 영희가 고개를 돌리며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화장실에서 어머니의 빠진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세면대 주변에 검은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달라졌습니다. 태호는 평생 처음으로 아내의 몸을 닦아주고 구토물을 받아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영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난 여기 있을 거야. 태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말수는 서툴게 죽을 끓여 병원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까지 와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쑥스러운 마음에 보온병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먹고 힘내라는 삐뚤빼뚤한 쪽지와 함께 준혁이 문 앞에 놓인 죽을 발견하고 할머니의 쪽지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마음은 있으시구나. 시누이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수술 당일 6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앞 복도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종양 제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도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조말수는 의사 앞에 엎드려 절을 했고 태호와 준혁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태호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준혁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1년 후 추석. 리모델링을 마친 종가집 부엌은 영희의 키에 맞춘 최신식 입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호와 준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름이 너무 뜨거워요. 튀어요. 준혁이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자 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매일 하셨을까? 태호가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짧은 머리가 단정하게 자란 영희가 안마의자에 앉아 편안한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말순이 옆에서 사과를 깎아 며느리 입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거 달다. 먹어봐. 조말순이 사과 조각을 젓가락에 꽂아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말순이 며느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준혁의 여자친구가 인사를 왔고 온 가족이 함께 보름달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태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소원 빌어봐. 태호가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원을 더 빌어? 이미 다 이루어졌는걸. 영희가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순간의 용기가 28년간 굳어진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에필로그. 때로는 잘못된 관습과 오래된 편견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준혁의 제사상 업기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려는 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온 가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치유해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